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야당에선 추 장관의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주민 최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있었던 감찰 배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이것이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다. 네. 예,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을 공개적으로도 비판했습니다. 지시 어기고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건 아마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수사를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좀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는 진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진정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감찰부가 중심이 돼서 좀 조사를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애매하게 이제 대검 인권부가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로 그 지시를 약간 수정해서 다시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시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아니었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민주당 서른 의원의 발언이나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떤 오늘 같은 발언,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의도케 하는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몇 차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다. 네, 저희는 오직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들이나 사건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좀 밀어붙이는 그냥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감찰 지시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이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 관련돼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평가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 프로젝트가 총동원되고 있다, 정권 치부가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서 이렇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고요. 특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아침에 발언하실 때 법사위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또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법사위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원래 법사위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 데인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법사위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문제 또 이 채널 A 사건 이 전부 다 묘하게도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들이 이제 연루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금 민주당 혹은 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설치한다든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인권위에 넘긴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수사 전문 자문단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경우에 소집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이동재 기자가 요구하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소집이 됐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서 법제기구인 감찰부가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사건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이미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인권감독관 쪽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있는데 그 공통된 의구심은 혹시나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라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 과정이 과연 적법했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또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 포맷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네.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에 와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거 관련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게 됐다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만 해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압수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이제 포맷이 됐다 하더라도 통화한 기록 자체는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마 조사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검찰 정기인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는 민주당으로서 부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게 원래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은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관리 감독하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처음으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양기관이 그냥 충돌만 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통령이 다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를 위한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처장을 인선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야당에서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예.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 또는 상황상 과연 그 야당 쪽에서 적시에 적절한 인물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빨리 열리고 뭐 추경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을 하는 것일 텐데 국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8대 0 불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가합이 됐던 11대 7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천영 원내대표도 각 상임위에 배정될 의원의 명단을 빨리 제출하라라고 미래통합당에게 요구를 했던죠.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으면은 뭐 야당 없이 여당만으로 18대 0으로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 뭐 본회의 얘기도 있단 말이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본회의장 근처에 대기해라라는 그 지침은 나왔습니다. 예. 내일 아침 최고위가 좀 열려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와 사법으로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체계와 작구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빼서 각 상임위가 수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게 된다면 법제위원회라는 곳이 다시 예전에 법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하는 즉 한 곳에 다 법안을 몰아놓고 거기서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게이트 키핑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상원 노릇은 하면 안 된다. 핵심은 네, 이것이네요. 맞습니다. 네, 모든 상임위가 평등해야 되고요. 모든 상임위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된다가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 또 장외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요. 2022년부터 약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매겼었는데요. 이게 이제 소액주주한테도 적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일단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은 빼주고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이제 3억 원 이하에는 20%, 3억 원이 초과되면 25% 세율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이제 버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이런 주식, 펀드,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산해서 이 순이익에만 과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24년에 2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2024년에 발생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이 지분율이 일정 기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코스닥 같은 거는 이제 2% 이상이거나 또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이제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이 대다수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던 건데요. 예. 그동안 증권거래세만 원청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로 국한됐던 이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당장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정부에서 보전해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을 이게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보존해 줄 수 없는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래세를 내려달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거래세는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양도소득세는 안 물렸는데 이제부터 매긴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실제로 이제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이 이제 0.25%였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거쳐서 0.1% 포인트 내려가고요. 또 이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를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하시는 분이 600만 명인데요. 예. 여기 상위 5%가 이제 3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된 거고요. 일단 소액 투자자가 지금 600만 명 중에 약 95%예요. 이분들은 결국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까 세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 잘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예. 소액 투자자가 95%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주식이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가 줄어들면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거 이제 뉴스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모두 다 혜택을 못 받는다. 오히려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잘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예. 이걸 쫓은 것 같네요. 결국 예, 정부에서. 맞습니다. 예. 자,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공모주 시장은 달아올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SK팜 들어보셨죠? SK바이오팜. 예. IPO에 개인 돈 3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고 히트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 지금 31조 원을 증거금으로 맡겼던 건데 이게 6년 전에 제일모직이 역대 최고 기록이 약 30조 649억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틀 동안 진행한 이 청약 경쟁률이 무려 323대 1. 참 우리나라는 이 공모주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공모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었던 종목 중에는 최고 경쟁률이 지금까지는 제일모직이었어요. 그게 예. 195대 1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증권사 홈페이지가 거의 폭주돼서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1억 원 증거금을 내면요.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약 13주인데요. 이게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원인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6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일단 공모해서 갖게 되면 상장되자마자 2배는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렸군요. 예, 그래서 요즘 뭐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취재를 해보면 정말 노인분들이 한 2, 3억 쌈짓돈 들고 와서 공모를 하시는 그런 거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혜리 기자도 넣습니까? 저는 기사 쓰냐고 못했고 저는 이동영 진행자가 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예. 주식을 잘 하신다고는 소문이 있어서 어떻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런 공모주에 굉장히 핫하고 또 우선주가 요즘 또 열풍을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과열된 시장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 어떻게 개편됩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1인 가구의 복지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이제 1인 가구는 주택 청약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나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일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가요.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초생활을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 1인 청년들은 사실 이 집 가격도 너무 비싸고 청약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이 청년 특화 주택과 또 고령층의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확대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금값이 최고치로 뛰어올랐다고 하던데. 네. 금값이요. 9년 만에 거의 최고치입니다. 어허. 네, 금 혹시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 현금 들고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적금 이자가 0%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이 이제 그런 안전 투자로는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도 현금 들고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던데.
물론 현금을 들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거는 예. 안전하지만 사실 이게 자산이 불어나진 않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금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거의 코로나 이후에 오른 걸 보면 15% 올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안전형 투자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단 이유는 지금 주식에 쏠리는 돈만큼 안전 투자자들도 이제 자산을 좀 더 현금보다는 좀 더 괜찮은 자산으로 옮기자 해서 금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이 또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금을 거의 사들이는 민족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금 좋아하죠. 네, 예. 금괴를 거의 집에 모셔다 놓고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이 중국의 경제가 좀 나아질수록 금 가격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온스당 지금 한 1,780불에서 2,000달러 정도 오를 것이라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JP 몰건 같은 그런 투자 기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으로 ETF 뭐 이런 간접 투자형 상품이 좀 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얘기해보죠.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도 해킹과 달리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거의 다 피해를 감안해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했을 때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했으면 이게 고객의 중과실로 인정이 돼서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이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의 고익 중과실이 없는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랑 이동영 진행자가 짜고 우리 1,000만 원씩 보이스피싱 한 것처럼 쳐서 금융사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돈을 받아내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제2의 라임 사태가 터질 조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네, 지금 뭐 라임 기억나시죠? 예. 라임에 이어서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한 강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예. 어젯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산 운용사가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을 끌어모은 뒤에 예. 서류를 위조해서요. 실제로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대부업체나 부실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라임 자산 운용 때도 이게 개미 피해자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는데 네.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네, 거의 개인 투자자가 이 펀드를 산 분들이 거의 800명, 그리고 지금 한 9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한국예탁결제원까지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 결제원마저도 청탁을 받아서 이 펀드 자산 명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800명이 900억 원이면 개인당 1억이 넘는 돈. 네. 이 투자가 됐고 예. 그거 지금 날릴 위기란 말이죠. 예. 애널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D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짜고 선행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일단 쓰면서 그것들을 미리 리포트를 쓰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사놓고, 사놓고 차익을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건데요. 애널리스트가 리포터를 쓰면은 개미투자자는 따라오니까 자기들은 먼저 사놓고 따라오면 가격 오르면 팔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차익을 본 거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나라 금융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300년 징역, 그러니까 평생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처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서민들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